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평생 공부하는 거죠.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시험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수업을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주시는 게 좀 쉽게 해달라. 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먼저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용어 정리를 좀 해보려고 법령을 좀 짚었어요.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에 그 현장이 왜 좋은지, 거기를 분석할 때 비례율을 몇 프로 짜야 되는지, 조합원 감정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지, 그다음에 뭐 일반 분양가가 몇 개가 있고 분양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 먼저 그런 내용을 알려면 용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당연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령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불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재린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지만 이쪽 분야에서 약간 어린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 불인이 분들한테 사탕을 팔거나 풍선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사탕과 풍선에 현혹되지 말고, 그게 나중에 폭탄까지 가지 말고 그 내용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바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게을리 하시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세워서 공부해 가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제가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신통기획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사업 알고 계시긴 한데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히 저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이 지역이 이렇게 1블럭, 2블럭, 3블럭을 했을 때에 어떤 사업성이 있고, 2블럭, 3블럭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고, 아니 그것도 안 돼서 2블럭만 갔을 때는 또 어떤 사업성이 있고, 뭐 이런 거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이 뭔지 역세권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용어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아, 이런 말이구나, 내가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변호사가 하는 말을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의 법률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 사업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예전 2008년도에 처음 역세권 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의 표인데,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두 단계로 나눴죠. 눈빛이 바뀌기 전에 오세훈 씨가 있고 지금의 오세훈 씨가 있다고. 근데 그 중간에 잠깐 왔다 가신 박원순 시장이 있었잖아요. 고 전 박원순 시장이. 그때 그분이 그대로 이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좀 혼동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 첫 시작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세권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공공은 장기 전세 주택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용적률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일정 부분은 뺏어가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가 장기 전세로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뭐 소셜 믹스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역세권 시프트의 전형적인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최초의 사업은 역 중심선에서 250m, 나중에는 뭐 승강기, 뭐 개찰구에서 250m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250m, 500m를 1차, 2차 역세권을 두고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2024년까지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용적률을 뭐 원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200% 주어지는 것들을 뭐 더 많이 주어져서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주었을 때 뭐 430%까지 주고 450%까지 주는 거를 뭐 500까지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장을 딱 보면 뭐 요즘에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선거철 되기 바로 전에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뭐 그런 데들 용적률 높여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그런 법령이 나오거나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이건 되는 정책이다, 안 되는 정책이다, 또는 이 현장은 이 사업이 되겠네, 안 되겠나를 볼 때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주거 지역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일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도 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뒤에 가서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빼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여기는 신통이 되겠구나. 여기는 일반 재개발로밖에 못 가겠네. 아니면 재개발 말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역세권 활성화로 가겠네. 아니다, 이건 역세권 활성화 말고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짤 때 저쪽 블록이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했을 때 플랜도 짜야 된다는 거죠. 반대하면 저긴 빼고 우리끼리 가는 거. 그래도 반대한다? 그럼 또 우리끼리 가는 거. 그래도 반대한다? 그러면 내 땅이라도 집으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기를 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지역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지역들이 제가 지금 합정동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지역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상업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여드릴 내용이지만 합정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돼 있고 특별계획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관리계획이나 존치지구가 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때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과 어떤 융합이 될 건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붙어 있다면 그걸 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은 원래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그렇다고 사탕을 팔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가볼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뽑을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대응 역세권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거기가 첫 번째 시범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뽑은 건데, 면적을 뽑고 기준 용적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재개발이었을 때의 전체 세대수, 그 다음에 일반 분양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17%죠. 먼저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산해보는 방법. 이게 정밀하진 않아요. 그냥 단일 평형으로만 지었을 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을 똑같이 합정도 해본다는 거죠. 똑같이 그 현장이, 똑같은 면적의 현장이 역세권 시프트로 갔을 때, 그럴 때 어떤 용적률이 더 늘어나게 되고 어떤 걸 더 뺏기고, 기부 체납을 뺏기고 어떤 걸 또 받고, 그래서 세대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일반 재개발로 갔을 때, 가로정비 사업으로 갔을 때, 역세권 활성화로 갔을 때, 역세권 시프트로 갔을 때, 신통으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용적률 체계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갈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또는 구청이나 시청한테 어떤 자료를 들이밀지를 고민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게 당연히 세대수도 늘어나고 또 기부채납도 늘어나겠죠.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나지만 우리 조합원 숫자에 비해서 세대수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또 다시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일반 분양률이 좋아지니까. 이런 계산을 원래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이 계산을 해보고 이 계산에 따라서 개별 조합원들의 각각의 분담금 구조까지 다 계산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플랜인데,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용어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보자. 그게 오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로 갈 거냐, 역세권 시프트로 갈 거냐, 그 역세권 시프트와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 역세권 활성화, 이 두 개를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부를게요.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재개발을 묶은 또 신통이 있죠. 일반 재개발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지구단위 계획 사업에 의한 어떤 사업이 있죠. 지역주택 조합 사업도 있고요. 가로정비 사업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검토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용적률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철 되면 오고 가는 그 얘기들, 일기 신도시를 개발해 주겠다 하면 거기만 집값이 오르면 우르르 가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치인들이 뿌린 사탕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뿌린 풍선이라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용적률의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유행도 아니에요. 이건 공학이에요, 공학. 왜 공학이냐면, 용적률은 결국은 어딘가를 많이 주게 되면 수돗물이 가는 크기, 세기, 용량, 전기의 용량, 공원이 품을 수 있는 인구의 용량, 학생 수, 어떤 유치원의 개수,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도시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안에 되게 복잡한 공식이 있거든요. 일부분이 우리 수업에도 나와요. 오늘 수업에도. 그 공식에 의해서 따지는 건데, 그걸 따질 때는
상위 법령이 있고 그 상위 법령 밑에 각 지역별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게 각 시장에 뭐 행정부시장에 또는 각 그 부처의 방침이나 지침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딘가를 더 줬을 때 어딘가를 덜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심의를 받고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제가 정치인들이 뿌리는 사탕 내지는 폭탄 내지는 풍선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건 아마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몇몇 수혜 지역이 반짝하고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용적률 높여줬을 때 줄 수 있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어딘가를 올려줬을 때는 어딘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역 주변에는 교통 정도는, 교통까지는 역을 이용할 테고 거기다가 시프트를 지어서 도시 서민층을 넣게 되면 차가 없이도 지하철을 이용할 테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용적률을 더 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역세권 시프트의 개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적률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막 갑자기 전기가 뭐 초전도체가 나와서 전기의 뭐 손실률이 떨어지는 전기가 전달이 된다든가 이런 진짜 공학적인 발전이 일어나서 뭐 어떤 원자력 시설을 더 안 해도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가스가 뭐 더 많이 효율이 좋아진 게 나온다든가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용적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과학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시속 200km 달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야 40km, 60k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의 이동의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공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적률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용적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거꾸로. 그래서 종상향은 이런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뜻은 이 가운데를 높인다는 뜻은 그만큼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이쪽 끝자락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가서 용적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현장에 보다 보면 이런 공사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뼈대만 남겨놓고 다시 짓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과거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해치지 않으려고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으로 가는 거예요.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용적률을 적용받으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용적률은 전철역 주변에 높아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역세권 가장 용적률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역세권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두 개를 볼 거라는 거죠.